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10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아무 일 없어서 문제예요. 똑같으시네요. 네, 정말 이렇게 내년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네, 큰일입니다.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잘 검증이 돼서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녹음하는 오늘을 시점으로 저희 그저께인가부터 사실 2단계 격상이잖아요. 네. 오늘 좀 서울 경기 뭐 해갖고 뭐 전국에 500명 넘게 확진자 나와서 다시 또 흉흉해져갖고. 맞습니다. 연말 뭐 모임 못 하겠던데?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왜 어른들은 좀 이제 모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막 시작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별로 취소 안 하고 하셨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 근데 올해는 안 하신대. 네,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불평을 하시는 거야. 친구들이 다 몸살인다고 나오질 않는다고. 다리셔야지. 네, 그러실 때 그 나이 때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라서. 그래갖고 이제 뭐 2-3명 모이는 거는 그래도 뭐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만나는데 여러 명 모이는 거는 웬만하면 취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는 게 좋겠죠.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백신이 나와서. 우리 올해 진짜 송년회 밤 못할 것 같아. 그쵸 대표님? 송년회 밤은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이 침묵 뭐지?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제2의 전광훈이다. 지금 그거 노리고 있어 지금. 아 그런 거야? 나 노리고 있어. 아 그렇구나. 개몽구중 꼼짝마. 아 그렇구나. 내년 이맘때쯤은 이제 옥중 특집을 한번 하게 될 수도. 그리고 또 이제 개몽군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쏴주셔갖고 좋은데 빌려갖고 크게 좋게 하면 좋겠구만. 나 그 개몽군주가 우리 아날람 등장할 때 뒤에서 매스 게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불꽃놀이 막 하고 막. 매스 게임은 북한이지. 북한의 최고 자랑은 그거지. 능라도 경기장 가서 해야지 그러면. 그럼요. 함흥에서 선상 파티하고 최대한 가까운 데서. 네, 흥남부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선상 파티. 좋다. 아 좋다. 안 돼. 겨울은 좀 북두선 더 추워서 나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그 옛날 운동권 형들 제가 옛날에 그 뭐 가마 같은 거 타고 쫙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한총련 의장님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다 그쪽에서 어쨌든 문화가 공유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매스 게임 쫙 하는데 나 그 가마 타고 우리들이 아날람 멤버 쫙 나오고 이렇게 빛에 뭐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하얀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렇지. 한복 드레스 머리 올리고. 한복 드레스 올리고. 저 한복 좀 잘 어울리는데 괜찮다. 옥녀는 뭐야? 나 그럼 마늘 까면서 나와. 그렇지. 근데 나는 거기서 약간 스웩을 하고 싶은 거죠. 뭘로요? 나이키를 신고 싶어. 한복에 나이키 신어. 그러면 되잖아. 두루마기엔 나이키지. 그치. 두루마기엔 나이키지. 약간 그런 어쨌든. 근데 요즘에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뻐요. 네, 그래가지고 길 가다 몇 번 봤어요. 두루마기를 코트처럼 입고 다니는 경우 많아요. 요즘에요? 그게 다 이제 운동권이 약간 없어지니까. 계량식으로 해서 예쁘게 나왔어요. 하긴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어떤 특정 계층이 하도 많이 입어서 인식이 안 좋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깔깔이가 있죠. 깔깔이도 있고 단어로 치면 뭐 인민 같은 단어가 그렇죠. 좋은 단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이나 시민을 쓰는데 전혀 다른 뜻인데. 선동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고 다니셨던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근데 두루마기의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패션 아이템으로 나쁜 게 아닌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더 씌워진 게 많잖아요. 어떤 이미지들이 자꾸 덧씌워지면서 이제 기피하는 아이템이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깔깔이 패션 유행할 때 한국만 무풍지대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그럼 막 프라다, 샤넬 이런 데서 나오는데도 맞아요. 근데도 한국에서는 저걸 왜 입어라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니까 요새는 좀 입는 것 같은데. 저는 한복 입고 다니신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직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 엄청 어릴 때 동네 걷다 보면은 아직까지 그때 한복 입고 다니신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많았죠 그때는. 근데 옛날에는 골목도 좁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왜 애기들 지나가니까 예쁘다고 길을 막으세요. 인사하고 가라고 모르는 앤데도. 그럼 무섭잖아요. 그럼 인사해. 그러면 길 비켜주시고.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 그분들 지팡이도 세트로 같이 들고 때리진 않으셨어요? 두루마기 하면 역시 이정재 씨죠. 왜 이래? 두루마기 하면 우리 강동원님이시지. 그 두루마기를 빡 펼치는데 거의 칠순 노인이 저거 왕자 있는데 구멍이 2개지요. 이거 있잖아. 그 뭐지 그 제목이 갑자기 암살이요. 암살 그래. 두루마기는 이정재 씨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희 강동원 반민특위에서 열변을 토하던 그 모습. 구멍이 2개지요라는 말에. 저는 그래가지고 이정재 씨를 무죄를 선언했어요. 저 정도 했으면 무죄. 저 나이에 저렇게 복권 유지하는 건 무죄다.
노인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 그럼 무죄 인정해줘야지. 그렇죠. 저기서 유죄하면 반복근 특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들어갈게요. 끔찍하네. 박 박사가 옛날에 그 뭐죠? 브라이언 싱어 노래 하나 부르시죠? 시절부터 그 이후로 사람이 심화가 된다고 할까? 조금씩. 네. 근데 그게 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가지는 않고 천천히 시나브로 정말 이 시나브로란 말이 딱 맞네. 딱 맞죠. 시나브로. 천천히. 조용히 우상향하는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나 갑자기 또 생각나잖아요. 우리 그때 공주 선생님 할 때 어디? 전남 영광입니다. 그죠. 나 진짜. 오산이시죠. 어디 메가 쇼킹님 같은 그런 거 개그를 치고 계셔. 제가 제가 나오는 거를 듣고서는 최근에 이게 아날람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겠다 싶은 게 제가 말투를 이게 약간 반존대를 하면서 말끝의 어미를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싸가지 없게 쓰더라고요. 이런 거지. 그걸 이제 알았다니. 왔는데 전에는 안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말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은근 반존대를 하길래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까먹어. 그 반존대까지는 괜찮은데 지금도 금방. 반존대까지는 괜찮은데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지 뭐 이러는 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와서 나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점잖고 교양 있는. 제가 요즘 더 크라운을 보고 있어서 이제 한국에는 고급 한국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보고서 그런 거. 저는 요즘에 정반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천박함의 끝과 바닥이 여기가 어딘가 뭐 이런 걸 보다 보니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확실히 나이 먹고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크라운을 보는데 아무래도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니까 아무래도 왕실 입장에서 이입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등장인물 중에 마가렛 공주가 20대잖아요. 20대 초반 뭐 이러잖아요. 둘 다 20대 때였죠. 그렇죠. 근데 그 나이대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막 열정에 휩싸이고 막 이렇게 관습과 관례를 깨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는 당연히 저도 그랬고 인정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나이 먹으니까 약간씩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20대 때도 나 빼고 남이 하면 다 보기 싫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떤 큰 나한테 의미가 있는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느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어른들이 날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런 거였구나 라는 말해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봐.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다는데 먹어봐 라고 냅둔 그 관대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우리도 관대해 주죠. 그 청년 여러분들도 열심히 삽질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저항과. 무슨 삽질입니까? 그 젊을 때는 확실히 반항이라든가 관습,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 질서들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을 때니까 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은 됐고 본론으로 가시죠. 그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그게 왜 본론이에요? 뭐가요? 우리 본론 후원이 본론 아니에요? 후원. 관습을 타파하시겠다잖아요 지금. 청년 이 대표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 빠짐없이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저번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마치 되게 반복되는 멘트처럼 나오더라고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른 말 할 게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저희가 방송 유지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뭔가 자동 멘트 같은 거야. 뭔가 좀 더 효과적인 의미심장한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아이돌스러운 멘트가 없을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 BJ 이런 분들은 되게 본인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굴욕적인 포즈를 하잖아요. 뭐 뿌잉뿌잉 이런 거. 우리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떡해? 말로 해봐요 대표님. 시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뿌잉뿌잉 해봐. 구멍이 2개지요. 아니야 대표님 그거 해줘야지. 뭐야? 대표님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한자오 나오키. 빨리 해. 싫어. 빨리 해. 그거는 한 번으로 좋겠네. 그게 안 좋게요. 그 보니까 액수 따라 다르더라고요. 뭐 빨리 해봐. 기준을 정하세요. 후원금 얼마 이상이면 뭘 한다 이런 거. 빨리 해봐요 대표님. 한번 해줘봐. 되게 좋아하셨단 말이야. 그것만 반복해서 들으신 분도 있다고 우리 메일 왔잖아.
빵 터지셨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단전에 있는 그 나의 그 어떤 기름기를 다 올려야 되거든. 아니야 그냥 돼. 무슨 헛소리야. 빨리 해. 네, 기분 남을 하시는 걸로 해. 네, 기분 나면 하죠. 요로시코네 빨리 해봐. 자리를 깔아주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쿠로사키 검시관은 이제 잘 안 하고 요즘에는 네. 초창기 많이 했고 그 저기 한자나오키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 야라랬다 야리. 빨가시다. 필요 없어. 이완해라. 요로시코네 빨리 해봐. 아닙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원해주신 분 너무 다시 감사드리고 제가 좀 더 아이돌스러운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멘트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가슴에 와닿는 모사를 하시라니까. 판을 깔아줘도 왜 안 해요? 요러시구네. 그거 아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돌이 이러잖아요. 열심히 안 한다고 까요 바로. 그치. 까야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열심히 하잖아. 그럼 오히려 열심히 그 초심을 잃었다고 까인다니까. 아니야 해봐. 그냥 아니야 됐어. 너무 빨리. 웃겨 그거 들으면. 조용히 해. 닥쳐. 자 그럼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영화 특집을 네.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좀 볼 영화가 사실은 없진 않아요. 볼 영화가 없진 않고 제가 이제 뭐 올해 근자 얘기에 이제 뭐 없다 이거지 요 몇 년간에 숨어 있는 좋은 영화들도 꽤 있는데 일단은 간만에 그 라떼 특집 이제 뭐 굳이 뭐 큰 주제를 보자면 어떤 그 우리가 잊어먹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주제를 좀 거창하게 붙여봤고요. 뭐 거창하게 붙이자면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다루는 어떤 굉장히 마이너리티한 예술 영화라기보단 오히려 굉장히 대중 영화에서 그 부분들을 찾았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나눌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른이 돼서 이해한 영화 같은 그런 맥락으로 옛날 영화라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할 영화는 1990년작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 대히트작이죠. 네. 대히트작, 그죠. 전 세계의 대히트작이죠. 네. 프리티 워먼, 이거 감독님 뭐 여기 배우는 다 아시잖아요. 리차드 기어, 줄리아 로버츠. 그렇죠. 뭐 말을 하는 게 입 아픈. 그렇죠. 굳이 뭐 여기에 주연이 누구다 얘기하는 건 웃기고. 일단 감독님부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게리 마샬 감독님. 네, 이 마샬 집안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영화를 좀 잘 찍어요. 이 게리 마샬 감독님은 저기 뭐 워낙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한 감독한 것만 한 7, 80편 될 거야 아마. 뭐 배우로도 이분이 좀 간간히 저기 뭐 성우로도 하시고 네. 막 애니메이션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프리티 워먼 게리 마샬 감독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또 있어요. 이분 영화 중에 사실 프리티 워먼보다 이분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프랭키와 자니. 제가 얘기했던 끼부리는 알파치노가 네. 밤새도록 미셸 파이퍼를 그쵸. 상처받은 미셸 파이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어루만지는 이거 좀 그러네. 보듬어준. 이것도 좀 달래주는. 포용하는. 뭐 어쨌든. 근데 그녀의 상처를 헤집는. 소금을 뿌려가며. 근데 그 실제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쵸. 원래 그 상처라는 게 꺼내야지 되니까. 맞아. 근데 약간 세상 스윗한 알파치노와 볼 수 있는. 맞아요. 저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서두에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래.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볼 때 제가 크면 저런 어른 남성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 저의 남성상에 굉장히 영향을 준 캐릭터 2개가 있어요. 이게 다 이 게리 마샬 감독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프리티 워먼에서 그 나오는 그 호텔 지배인. 그쵸. 생긴 거는 약간 동유럽계로 생겼는데 그 지배인 바니로 나오는 그분이 좀 저의 어떤 어른 남자라면 저런 사람이 돼야지.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환시할 것 같은 사람한테도 요즘 언어로 치면 절대 꼽을 주지 않고 조용히 만약에 그가 어떤 매너라든가 그 뭐 커먼센스 혹은 뭐 TPO를 모를 때 그런 것들을 넌지시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그치 창피하게 안 만들면서도 은연중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되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꼰대처럼 이래야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막 내가 해줬잖아라고 티도 내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서도 여기서 이제 뭐 물론 리차드 기어 멋있습니다만 그 바니로 나오는 그 지배인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딱 그게 있었고 맞아. 그다음 그 아까 방금 말한 프랭키와 자니에서도 그 알파치노에 대한 게 있어요. 저렇게 좀 러블리한 남자가
돼야 되는구나. 저렇게 좀 여자한테 알랑방구 좀 끼고 인싸 교도소에 갔다 왔지. 살랑살랑거리면 살살거리면서 그 보면은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첫 취직한 직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식당에서. 그래서 미셸 파이퍼 자면 지갑에 돈 꺼내서 이제 가는 거. 그래서 취직하자마자 되게 유쾌하게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이제 머리 헤어밴드 이렇게 딱 하시고. 이게 요 프랭키 여잔이랑 비슷한 영화로 알파치노의 라이벌이 찍은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스탠리 아이리스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스탠리가 거기서는 아마 글을 못 읽을 거예요. 미국말을 못 읽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또 그런 저소득층 그 노동자 계급의 얘기인데 원래 이 드니로 형이 약간 이렇게 드라이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알파치노가 좀 더 열정적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걸 다른 식으로 약간 연성화시키자면 로버트 드니로는 조금 뭐랄까 차갑고 알파치노는 뭔가 촉촉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끈적한 거죠. 이렇게 뜨거운 화가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탠리 아이리스도 약간 영화 그래요. 비슷한 영화인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저의 남성상에 굉장히 많은 그 롤 모델에 영향을 줬던 지금 대표님 생각하면은 롤 모델에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 바니를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대표님 되게 여성적이잖아. 거기서 갑자기 여성성. 저의 여성성이라면 좀 호르몬 조절 문제 같은데. 좀 이따 나올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 같은데. 여성성이라고 하면 두부를 많이 드셔서 그래. 네. 에스트로겐이 맞아요. 네. 이 게리 마샬 감독 워낙 많은 걸 그러니까 이게 이런 헐리우드에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과격하거나 그 어둡지 않으면서 적당히 깊이감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드라마를 뽑아내는 요 솜씨 있잖아요.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저거 우리나라 드라마 만들어서 나상실로 유명한 한상희 커플 원작 그 드라마 그 작품도 이제 찍은 분인데 그런 식의 헐리우드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헐리우드 고전 로맨틱 코미디 80년대 우리 레이건 시대 이제 그 한창 미국이 부유하던 그 시절에 지금도 부유하지만 그 시절에 왜 미국 중산층이나 그 근처 서민들의 그 유쾌한 얘기를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찍어내는 요런 감독들 요즘에 그런 감독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또 히트작이 이 90년대가 이제 요즘으로 좀 중년들의 추억이라면 그나마 조금 이제 아직 중년이 되지 않은 뭐 80년대생 분들에게는 이제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그렇죠. 원투 다 찍으셨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분 여동생도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페니 마샬 감독의 유명한 영화 중에는 바로 그 유명한 영화 그들만의 리그. 게리 마샬 감독도 같이 찍었지 않아요, 이거? 이건 거기 중간에 단역으로. 이분이 약간 이렇게 그런 단역, 성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최근에 인턴? 네. 인턴도 페니 마샬 감독이었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노라 에프런입니다. 노라 에프런. 페니 마샬 감독이 그들만의 리그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의 또 남성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빅. 빅. 어른이 됐을 때 그 톰 행크스가 천진난만하게 되게 행동하는데 그게 저거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우리 주변에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무서웠잖아. 좀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보단 이러지 마라가 더 많죠. 그럴 때 뭔가 천진난만한 저런 멋있는 저런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빈구미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그냥 저거 잘 모르시나 본데 빈구미도 잘해야 빈구미를 좋아하는 거지. 잘해야 미가 되는 거지. 그럼. 아니면 그냥 빈구잖아. 우리 남주혁이랑 김수현 정도가 아니면 탈락이야 다. 우리 남주혁.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보면 어쨌든 그런 깔끔하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 헐리우드의 그 유쾌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 솜씨들이 사실은 지금 한국 드라마에서 다 그 유산이 남아가지고 변주되고 있죠. 계속 끝없이 변주되는 얘기죠. 막 게리 마샬 감독님은 막 그래도 꽤 최근까지도 찍으셨더라고요. 2016년까지도 찍으셨더라고요. 선수니까 진짜 기술자의 기술자. 그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좀 다룰 영화 중에 태반에 지금 등장하신 감독님들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좀 저랑 박 박사가 좀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그 기술자 감독님들. 그러니까 영화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야. 뭐 예를 들어 여배우가 우리 모르게 임신했어.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 여배우 분량을 찍을 수가 없어. 감독이 도박으로 뭐 끌려갔어. 뭐 이럴 때 글을 부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저 멀리서 와가지고 실제로 오시마모루가 찍은 토킹 헤즈라는 그 옛날 그 실사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산으로 갈 것 같으니.
그럴 때 어떤 그런 프리랜서 고용 감독을 불러라 해서 그가 해결해주는 그런 건데 이 게리 마샬 감독이 정말 그런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기술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왜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게 보완을 해서 매조지를 한다.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기술자라는 거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이게 처음 보면 좀 그런 게 흔히 말하는 감독의 자의식이라든가 혹은 주제 선정에서도 무슨 자극적인 어떤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홈드라마, 성장물 뭐 그런 류의 러브스토리 정도에서 끝나는 얘기다 보니까 감독님의 이름을 인덱싱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절에는 뭐 워낙 대단한 감독들이 많던 시대이기도 했고 그 지금도 그렇지만 딱히 영화사 안에 막 대단한 이름을 남긴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시절에 훈련된 이제 시스템 안에서 훈련된 기술자 감독들이 일정 퀄리티를 유지해내면서 좋은 대본을 만났을 때는 좋은 작품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내는 요게 사실은 그 인더스트리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감독들이 요즘에 되게 보기 드물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감독들이 만든 영화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데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녹아들었던 그 좋은 이야기들 여러 것들이 꺼내서 보면은 이 사람이네 이것도?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심지어 거기에 OST 하는 그 OST에 나오는 그 음악들조차도 그런 느낌의 음악들인 건 거죠. OST. 프리티 홈 OST가 흔히 사실 그 팝송을 덕지덕지 컴필레이션으로 만든 OST에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유행에 어떤 불을 지핀 그런 OST인데 이 OST가 정말 좋은 게 버릴 노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팝송,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컴필레이션한 OST의 덕지덕지 3대장 중에 최고봉으로 한 3장 뽑는 게 그 이거랑 그 리얼리티 바이츠. 그 벤 스틸러가 처음에 연출했던 위노나 라이더와 그 젊은 에단 호크가 맞아. 사실 그 다시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되게 대단한 청춘 영화인 것처럼 그때 당시 생각했는데 근데 벤 스틸러가 그 영화를 데뷔할 때 찍었잖아요. 그리고 벤 스틸러가 이제 늙어서 2017년인가에 월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청춘 영화고 은퇴할 나이가 된 그 세대, X세대 사람들이 봉착한 얘기가 그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영화가 좀 재밌잖아요, 그 영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작품 자체가 되게 아까도 그 크라운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세대들한테는 되게 딱 와서 꽂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좀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터 미티를 보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면서 이제 감동하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청춘, 방황하던 청춘, 괴질이라 불렸던 에이즈 때문에 공포에 느꼈던 그 청춘이 그 레이건 시대, 클린턴 시대를 살아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얘기인데 그걸 같은 감독의 연대기로 보니까 되게 좀 느낌도 새롭고 그렇죠. 어쨌든 그 리얼리티 바이츠가 그 당시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리티 워먼 같은 경우는 옛날 팝송, 요즘 팝송 같은 좋은 노래가 다 모여 있는 거였다면 그 리얼리티 바이츠는 그 당시 미국의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긴 어쨌든 인디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가 그런지 시애틀 그런지 그러니까 너바나 이런 팀들 앨리스 인 체인스 노래가 아마 OST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시애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영화가 자체가 시애틀 그런지의 부흥과 함께 그런 MTV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사실은 거기서 위노나 라이더가 MTV에 자기가 찍은 어떤 다큐를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MTV에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상처받는 뭐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변화에 진지한 젊은 사람들이 하려는 진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거기에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좌절하고 그러나 뭐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여서 거기에 맞는 OST가 너무 적절하게 잘 돼 있었고. 그죠. 그래서 메인 차트에 올라가지 않지만 젊은 애들이 듣는 어떤 그런 인디펜던트 뮤직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의 음악이 굉장히 선곡이 잘 돼 있고 그 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당시 이제 랩이 막 이제 드디어 메인스트림 올라올 때여가지고 그거 기억나세요? 저지먼트 데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 찰리 씬의 형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마틴 씬이 나오는 아니 마틴 씬은 아빠죠. 찰리 씬의 형이 누구야?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아 그래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혼자서. 그러니까 에밀리오 에스테베즈가 아마 나왔던 영화인 걸로 아는데 그 영화가 랩 그 기획 앨범이에요. 락 밴드 헤비메탈 밴드, 락 밴드들이랑 래퍼가 둘이
짝을 져줘서 모든 노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랩하는 누구와 뭐 락밴드 누구가 이런 식인데 되게 잘 빠졌어. 앨범이. 그래서 들으면 막 엄청 그 유명한 그런 종류 음악 중 유명한 게 그 에어로스미스랑 런 DMC 류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당시 그런 컴필레이션 앨범 그 OST가 워낙 또 우리 또 영화 음악이 또 흥할 때여가지고 많이 사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티 워먼은 정말 이 여기서 왜 로렌 우드 그분이 부른 Fallen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로 I can believe I'm falling for you. 요즘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너무 계속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거기에 그 시카고 출신의 그 보컬리스트 피터 세테라가 부르는 No Explanati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피터 세테라가 그 발음을 되게 신기하게 그 하이라이트가 No Explanation 이건데 그 우리가 이제 저희 때 이제 그때 말씀드린 다음 절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쵸. 이거 보다 보면 한 음절이 잘 우결 못 넣어. No Explanation인데 Explanation 그런 거야. 뭔가 되게 쓱 지나가. 뭐가 되게 흉내도 못 내겠는데 어쨌든 그 어떤 터치듯이 이렇게 나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음악 자체도 약간 데이브 그루신이나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피터 세테라 자체가 그쪽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막 그 뭐 시티팝이 유행한다 뭐 이러면서 90년대 이제 일본 음악이나 80년대 일본 음악들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데이비드 포스터나 데이브 그루신 혹은 뭐 저기 시카고 뭐 이런 류 음악들의 자장 안에 있는 음악들이라서 들으면 요즘에는 약간 새롭게 힙하게 해석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No Explanation 한번 따라 불러보고 싶었는데. 근데 시카고 노래도 그렇고 그분의 보컬은 약간 좀 뭔가 동양인이 따라하기 힘든 무언가이기 때문에 난 그분의 발성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입 아니야? 입은 아니고 저 뒤 어딘가인데 거기서 왜 소리가 나지? 그런 류의 백인 고음 보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야 AC/DC라던가 혹은 그 로스트 인 러브 부르는 팀이 누구지? 로스트 인 러브? 에어 서플라이. 에어 서플라이라든가 이런 백인 절창들이 부르는 목소리. 요게 되게 이상하게 흉내내기 힘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한테는 어쨌든 뭐 사변이 길었습니다만 이 영화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도 어김없이 거리에 나선 거리의 여인, 성노동을 하는 비비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워드죠, 에드워드. 네. 그 여기서 리차드 기어는 직업이 그 M&A 전문가죠. 사실은 기업 사냥꾼이죠. 그렇죠. 공격적인 M&A를 하는. 사실은 M&A라는 그런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엄청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왜 이 영화에서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처음부터 딱 시작하는 게 당신 무슨 일 하냐? 라는 질문에 기업을 사서 뭐 싸게 사서 이렇게 더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의도적인 질문인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느냐라는 걸 한 3번 정도 반복해요. 마르크스적인 질문을 하죠. 그 영화 안에서 첫 질문이 줄리아 로버츠가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조적으로도 얘기를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영화 주제의식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설정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금융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근데 사실 지금도 인식이 그렇죠. 좀 이게 금융자본주의가 뭔가 돈으로 돈 먹는 기분의 약간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땀 흘리지 않고 이래서 일을 하나 싶은. 남이 땀 흘려 이렇게 놓은 걸 갖다가 돈 장난으로 망친다라는 그 인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닌 다른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게 특히 그 당시 이제 80년대, 90년대 생각하면 이제 제조업 기반의 특히 미국은 제조업 강국이니까 근면, 성실, 제조업이 상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그리고 굉장히 좀 인텔리 같이 배워먹은 것 같은 애들이 법인이 뭐니 이런 거 들먹이면서 사람 왜 인생 망치러 온다라는 느낌이 강한 그게 예를 들어서 분노의 포도라든가 이게 그런 이제 서구에서 산업화되는 역사 안에서 금융 자본이 이제 성실한 노동자 중산층을 박살낸다, 서민들을 삶을 박살낸다라는 요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축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90년대로 오면 그게 본격화되면서 이제 레이건 시대 지나고 본격화되면서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월스트리트의 속물들은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니?
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본격화되던 시대였던 그쵸. 거죠. 그리고 그런 캐릭터는 사실 보통 제 기억이 맞으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악역으로 나오죠. 네, 악역이었지 항상. 악역이었고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아니 보통 이제 지금 이런 식보다는 옛날에 그 저기 패밀리맨처럼 개과천선류, 그러니까 왜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쵸. 스크루지 같은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류의 그런 구조를 가진 거에서 네네네. 내가 인생을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선물. 선물인가요? 네. 선물 같은 거에서 그런 구조에서 내가 이따위로 살다가 개과천선했다 살아보니 패밀리맨 그치. 그 누구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그러니까 남의 패밀리맨이 인생 조지고 살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는 완전히 거. 같진 않지만 저거 해리슨 포드가 나온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도 보면 헨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는데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기억상실 걸리기 전에 어떻게 살았길래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였을까 아마도 월스트리트의 속물 변호사였겠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90년대 되게 많았던 것 같긴 해. 그죠. 네. 그래서 그가 우연히 길을 물어보다가 그냥 길을 알려주는 대신에 돈을 좀 받기로 하고 그냥 거의 운전하다시피 해서 같이 차에 탄 그 이제 비비안을 차에 타고 이제 가는데 만나서 길을 안내를 받다가 어찌어찌 해서 그냥 같이 같은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재밌는 게 이 영화가 그 사실 구조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인 남자가 그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녀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이렇게 해피엔딩은 끝난다 이 얘기인데 이런 얘기에는 이제 보통 이 대중화법으로 할 때 우리 전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여주인공이 순결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여주인공이 그날 처음 내가 성노동자일지라도 아직 성노동을 하지 않았다. 오늘 너무 집이 어려워서 오늘 드디어 마음 먹고 나온 날이다. 처음 나왔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여성을 뭐 쉴드를 치고 이제 뭐 남자는 뭐 여기도 좀 있죠. 뭐 과거에 뭐가 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그런 식의 어떤 납득 가능한 서사를 좀 만들어 주는데 그리고 이제 둘도 왜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이런 만약에 성매매하는 여성과 이 부자가 같이 갔다면 시작이 내가 너 돈 주고 사 이러지 않잖아요. 우연히 같이 있는 마치 미술관님 동물원처럼 내 둥지로 우연히 들어온 어떤 뭔가 그 사람을 어쩌다 보니까 너 직업이 그거야?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시작이 그냥 일단 성매매를 구매하죠. 네. 그리고 여기 설정이 재밌는 게 중에 이제 세심하게 나름 깔아놓은 것들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이 되라는 소리를 의식한 보통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길거리에 가든 흑인 불황자 하나가 헐리우드 여긴 헐리우드이다. 그쵸. 꿈이 이루어지는 곳. 약간 그 차이나타운 보면은 그 이제 그 한국 영화 차이나타운 말고 그 이제 고전 헐리우드 영화 차이나타운 로만 폴란스키가 만든 차이나타운 보면 영화 끝날 때 다 잊어 여기는 차이나타운이잖아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있어요. 것처럼 여기는 헐리우드다. 그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이제 그런 M&A의 중심지는 뉴욕이잖아요. 근데 어떤 합병을 하려고 인수합병을 하려고 LA에 온 거야. 그래서 LA에 있는 꿈의 거리, 로데오 거리. 네, 로데오 거리에서. 거기도 로데오 거리예요? 네, 거기가 로데오 거리 원조잖아요. 로데오 거리 거기 길을 못 찾아서. 로데오 거리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초행길이고 리차드 기어도 여기가 초행길이고 운전도 익숙지 않고 수동에 익숙지 않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는데 이 거리의 여자 이 거리를 제일 로데오 거리를 제일 잘할 것 같은 로데오 거리를 늘 거니는 거니가 그래서 태워서 이제 그렇게 만나서 데려다준다. 그런 게 사실 이렇게 배경에 직업 설정부터 해서 공간 설정까지 되게 많은 걸 생각보다 세심하게 골라서 넣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고 리차드 기어도 서슴지 않고 성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도덕적인 어떤 망설임이나 맞아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이래도 될까? 저 여자는 자고 싶지만 이건 옳지 않아.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나랑 같이 있어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옆에 무슨 내가 에스코트 할 거는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게 로맨틱 코미디니까 로맨스니까 그러면 뭔가 둘이 애틋하게 지면 둘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아니야. 그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성실해 그쪽도.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가 그것도 좀 했어요 진짜. 리차드 기어가 망설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거 가성비가 더 맞나? 요것만 고민해요. 딱. 너 비싼 거 아니야? 요것만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하는지 귀엽네라는 거. 이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은 사실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그러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의 순결 컴플렉스처럼 남자가 성구매를 하더라도 그냥 딱 해서 돈을 준 거지 우리가 잘 거나냐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성구매를 했으니까 한 만큼 그럼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지. 잘만 하면 자야지 뭐 이런 거지. 삽시다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매력을 느끼는 게 이제 그 자동차를 좀 잘 알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시골에서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같은 시골이었어요. 시골이나 이런 데서
그 흔히 말하는 뭐 그래봤자 뭐 자가용이랑 트럭이 있는 그런 곳에 남성들이 이제 왜 우리 흔히 하는 미국 그림 있잖아요. 왜 본네트 열고 고치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 속에서 이제 같이 형이라든가 동네 아저씨들과 어울려서 그런 걸 좀 잘한다. 약간 매력 있다. 저는 이것도 참 그걸 보면서 흔히들 많이들 남자들이 가진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 머신에 대해서 잘하는 여자. 네, 우리 옛날에 그 메간 폭스도 그런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그 머신에 대해 잘한다기보다는 머신과 함께 있는 그 그림. 그쪽인가? 네, 머신과 함께 그 약간 메간 폭스는 세차하는 그림하고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메간 폭스도 그 차를 잘 알았었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어도 그림이 좋지만 이걸 남자보다 훨씬 잘하는 여자, 여기서 더 매력 있는데라는 그 로망 있잖아요. 요즘엔 그게 게임으로 바뀌었죠. 그치, 맞아. 근데 딱 줄리아 로버츠가 그런 거야. 그죠. 그걸 보면서 여기서도 이거는 못 피해갔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도 줄리아 로버츠가 내뱉는 대사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매력이 느껴지는 거야.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얼굴로 뭘 말한대. 그리고 저거. 그러니까 그 얼굴로 그렇게 하니까 매력이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저거 이제 훈민정 읊어봐라. 리차드 기어는 수동 운전을 못 하는데. 그 줄리아 로버츠는 수동 운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차가 또 엄청 좋은 차였잖아요. 네,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실 운전을 드림카. 잘한다라는 거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어떤 건데 그걸 뒤집어 버린 건 거죠. 이제 그런 데서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돈으로 뭐든지 다 하는 남성성은 딱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속물 남자 캐릭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시대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어떤 흔적들도 사실 살짝 느껴지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약간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좀 말해보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형적인 그 얄팍한 수들이 없어요. 뭐 여주인공 순결이라든가 남성 성구매자의 어떤 그런 걸 가려주는 실드라든가 이런 거 없이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생각보다 지금 보면 좀 드라이해요. 그때는 맞아. 되게 막 흥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드라이한데 담백하죠.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박 박사랑 저랑 이제 사서에서 이제 주로 했던 얘기인데 요거를 시나리오를 그대로 뺏겨서 그냥 토시안 안 틀리고 뺏긴 다음에 요즘 한국이 핫하니까 한국에서 찍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중영화가 아니라 깐느를 가겠는 거야. 그치. 일단은 요즘 세상에 일단은 그 율락 여성을 묘사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세상이 됐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요즘 핫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금융 쪽이 핫하니까 그런 금융이나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쪽이 핫하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드라마가. 그죠? 근데 스타트업 드라마의 여주인공 설정 중에 하나가 율락녀가 있다. 근데 그 둘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리차드 기어랑 그 줄리아 로버츠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 이 관계 양상이 도대체 뭐지? 이게 괜찮은 거야? 라는 고민을 스스로 계속 한단 말이야. 두 사람이 계속. 그 같이 있을 때 좋은 거야? 뭐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어떤 관계지라는 고민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나는 본 기억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율락 여성을 어찌 한다라는 그 등장을 아예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그런 직업 자체가 없는 척 지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성매매에서 뭐 자유로운 무슨 청정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스타트업을 치면 거기서 등장하는 그 한지평 팀장과 서달미, 수지 씨가 연기한 서달미가 그런 관계였다고 치면, 물론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불편하냐 안 하느냐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일단 그런 게 이제 일단 등장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그런 소재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아트하우스 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코미디 터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네. 아니 근데 조금 금방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수요와 공급이 있는 나라인데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다들. 웬만한 제조업계 규모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랑 비교하기가 힘든 게 여기서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영화 안에서도 리차드 기어는 중년에 이미 남자고 이제 그녀는 거의 새내기 대학생 정도의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나이 차이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뭘 해도 귀엽고 왜 정말 왜 되게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딱 갓 들어오는 우리 신입사원 뭘 해도 약간 무당탕탕해도 아이고 저 때는 잘해줄 수도 있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단 말이지.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나의 아저씨 때 사단 났던 거 생각해보세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서 이성균 씨가 좀 더 나이를 들었어야 돼. 가난한 아이유 씨가 가난하지만 걔는 그래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데 아이유 씨가 성매매를 해. 근데 이성균 씨가 도와주다 못해 사겨. 우리 봤잖아.
그런 내용 아닙니다라고 제작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거지. 사단이 그런 내용이 뭐가 아니냐 하면서 보지도 않고 사단이 났던 나의 것처럼 아저씨란 제목부터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질문은 그런 내용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를 사실 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다들 그냥 설정부터 발작을 하니까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사실. 예, 그러니까 내용은 나는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끝난 줄 알았어. 보니까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심지어 나야 씨는 귀여운 여인에 비하면 엄청 거의 웃음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 나오지. 이건 아예 코미디 터치인데 제가 다시 보고 놀란 게 그 당시 90년의 전 세계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불편한 장치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스루해서 자연스럽게 코미디에 자기 마음이 안착될 수 있게 받아들인 기제가 뭐였을까가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지금 2020년에 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된 어떤 일종의 이유이기도 해요. 위어드함. 그렇죠. 위어드하고 크리피한. 크리피하지 않아. 위어드한 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좀 이따 우리가 비슷한 영화 하나를 그래서 대조군으로 준비한 영화가 있잖아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그 대조군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녹음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윤락이나 어떤 그 자본의 그 윤리적 타락, 모랄 해저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영화들은 블랙 코미디거나 아니면 아주 우울한 드라마거나 그죠. 란 말이에요. 사실은 멜로거나. 그때 당시에도 윤락녀가 등장하고 그리고 되게 모랄 해저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다룬 빅쇼트나 마진콜 이런 영화를 봐도 되게 깊게 다뤄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농담하지 않는다고. 농담은 블랙 코미디지다.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흔하게 있는 어떤 것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맞아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연출자가 톤 앤 매너를 기가 막히게 잡은 거라고 보고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배우들이 하기에도 부담스러워서 신인 배우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 봐도 그때 당시에도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냥 유쾌한 시대였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았다면 사실 비슷한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당시라고 해서 이렇게 성노동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시대였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계급 분화가 덜 된 심지어 선진국에서 계급 분화가 덜 된 쓸 때 시대 상황과 흔적이 아니었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거나 은폐되거나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좀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때는 하다못해 한 집 건너 소문이라도 있었다는 거야. 누구 집 애가 서울 갔다가 그 70년대 영화로 가면 영자의 전성시대 류의 영화들이 보면 서울에 이제 공장에 취업하러 왔다가 안 풀려서 이제 그렇게 되는 소집으로 일하러 갔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섬으로 간다 이런 식의 불행한 서사들 그게 그 이제 산업화 시대의 어떤 그 어두운 뒷면으로서 많이 이제 다뤄지던 80년대로 아예 제목이 매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성노동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남성으로 치면 장애 공장을 갔다가 어떻게 장애가 생겼다. 시골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그 당시 우리 아버님 세대가 베트남전 갔다가 다쳤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성의 장애, 여성의 성노동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어떤 그 계급 분화가 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얘기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요즘 세대에게는 오히려 리차드 기어가 가깝지. 그치. 오히려 그러니까 옆집에 없더라도 더 자주 보는 TV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매체에서 익숙한 캐릭터. 익숙하니까. 당장 말씀하신 그 한지평 스타트업의 김선호 씨가 연기한 그 한지평 캐릭터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줄리아 로버츠가 내 주변에 없더라도 가까웠어요. 맞아요. 듣는 것만 해더라도 가까웠어. 그러니까 계급 분화가 덜 됐을 때 익숙한 캐릭터가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 아날람에서 저기 왜 꼰대 특집할 때처럼 이 사람들을 이제 저소득층을 이제 바깥으로 밀잖아요. 밀면서 이제 지우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한단 말이지.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로 가고 매춘부도 어디 개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은 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리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어떤
되게 균질화된 어떤 것으로 되게 상위의 그것인 듯 이미지화를 시키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파 브랜드, 그 유니클로나 네.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 스파 브랜드로 인해서 이제 빈곤이 티가 안 나는 시대가 됐죠. 네. 빈곤이 티가 안 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는 전략조차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규격화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봐선 티가 안 나단 말이야. 그죠. 빈곤도 티가 안 나고, 사실은 이재용도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제 회장 됐나?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빵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내내 치킨이라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실제로 사진 찍혔어요. 그 치킨 맞아요. 배달. 치킨 배달 가는 그러니까 거 그런 그날. 식으로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벌도 먹고 싶은 게 치킨이더라. 네, 이게 뭔가 엄청나게 특이한 큰 차이가 날 만한 뭔가가 어떤 삶의 양식에 있어서 큰 저기가 없는 사회이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제 그 귀여운 여인의 90년대 그 시대는 미국이란 나라 안에서 그 계급 분화가 아직 덜 돼서 이제 익숙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자랐어도 공부 좀 잘해서 아이비리그로 간 애들은 리차드 기어가 되는 거고 그죠.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자랐지만은 아버지 잘못 만나고 약간 삐끗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불운하게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가 남자친구 만나서 우리 헐리우드로 가서 연예인이라도 해볼까 하고 왔다가 잘못 풀면 이렇게 줄리아 로버츠가 되는 뭐 그런 식의 것들, 그 보통 교육을 받고 일반 그 의무 교육을 받고 자란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데 신기한 게 그건 거예요. 이 온통 불편한 거 투성이고 심지어는 얄팍한 술수조차 안 쓴 되게 정직하게 찍은 영화가 아니 물론 그런 영화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에서 빵 터지냐 이거지. 이렇게 히트를 쳤느냐. 사람들이 그럼 무리 없이 봤다라는 거지.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 영화니까 미국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나 접고 가는 건 있었다고 봐. 물론. 그치. 미국 애들은 뭐 저희 어머니가 왜 항상 말씀하시는 저놈들은 눈만 마주치면 입을 그래 맞아. 저놈들은 눈만 이렇게 딱 옛날 영화 맞아. 클리셰였잖아. 그치. 그 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남자 배우가 험프리 보가트나 이런 남자 배우가 바에서 이렇게 눈 한 번 맞추고 술 한 잔 들면은 그 다음에 컷투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하얀 시트를 감고 있는 금발 여자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이거를 보셨을 때 감상평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많이 다른 게 이 영화를 볼 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이입을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이입이 좀 돼. 그리고 아유 그럼 제가 좀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다면 요즘은 일단 그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 쉽게 벌려고 저기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누가 시켰어? 부자 남자 물어서 팔자 고치니까 아우 제발 이거 제발 둘이 안 맺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정원 들어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요즘 거지. 감성으로 치자면은 무임승차한다. 그렇죠. 아니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해가지고 막 공무원 되려고 막 노량진에서 3년 4년씩 꼬라박고 사는데 쟤는 젊고 이쁜 거 갖고서는 쉽게 살려고 그러다가 뭐 근데 그런 애가 그 스타트업의 그 김선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물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 공사 제대로 쳤네. 그죠. 라고 표현을 하지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영화에 몰입을 못할 거란 말이죠. 보는 내내 열받는 거야. 저 줄리아 저는 저거 꼬리 붙이는 거 봐. 이래가지고. 네. 이 영화 내에서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익스큐즈 계속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언급을 말이에요. 분명히 해요. 분명히 계속.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다 언급을 해요. 언급도 다 하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여주인공을 사랑해야 되니까 여주인공이 몸 파는 사람 성매매 노동자였을 지언정 하지만 그래도 얘를 좀 예쁘게 봐줄 구석이 있어요라고 해서 나오는 게 왜 나 공부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까 맨 처음에 그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에 그 지나간 사람이 헐리우드 꿈이 이루어지는 거 꿈을 꾸세요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꿈이 이루어져서 그 두 커플이 되는 것처럼 그녀가 또 왜 드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쵸. 그녀가 또 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애야라는 식의 어떤 요것도 한 커플 주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아유 그래도 쟤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그러면 깝치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저런 일을 할지언정 정신머리는 아직 그래도 다 썩어 빠진 애는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줬잖아 사인을. 그게 시대가 지나서 그런 류의 영화적이거나 소설적, 그러니까 극적 장치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소구력이 없어진 것도 맞고 더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영화도 그 문학도 그런 극적 장치를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딱히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너의 결과다라는 거를 되게 당연시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주의의 결과물 같은 느낌으로
그 심지어 영화마저도 본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를 그리고 계속 가져가야 돼라고도 하는 그거.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괴로운 건 달게 받아야 돼. 왜 네가 그렇게 자초한 거야. 너가 남들 그거 할 때 안 했어. 아니 환경이 좀 어려워서. 환경 어려우면 다 못 팔아? 야 그러면 임춘애는 뭐 씨야 왜 어쩌다가 매달 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걔는 수돗물만 먹고도 매달 따는데 뭐 무슨 뭐 아니야 라면이랬어. 그렇게 라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때와 지금이 다른데 근데 재밌는 건 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보기엔 또 석연치 않은 게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영화가 물론 비슷한 영화는 많습니다만 이 영화가 이런 터치 있잖아요. 이런 터치를 가진 이런 얘기가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 영화 안에는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흔히 말하는 문학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제 아주 시니컬하고 비판적으로 보자면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창녀 판타지, 그러니까 윤락녀 판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신데렐라 스토리라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오랜만에 보고 오랜만에 보다 보니 오히려 신선했던 점은 그 지점에 대해서 스스로 메타적으로 계속 언급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판타지라는 말을 대놓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윤락녀에 대해서 너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그 왜 리차드 기어의 동료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그쵸? 리프레시를 시켜 이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이걸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잖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 좋아 그 아니란 거 알겠고 아니란 거 알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고 진짜 애정이 생겼을 때 이제 자본의 등가 교환의 원리로 만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가 사실은 이 영화가 하려는 얘기의 핵심인데 그거는 모든 걸 되게 물신주의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어떤 자본으로 가치를 매겨서 거래를 하는 심지어 사람의 열정이나 그 역사까지도 그 왜 거기서 그래도 리차드 기어가 살려는 그 회사가 되게 유서 깊은 군수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제조업의 일종의 어떤 그 그레이트 제네레이션이라죠. 그 미국의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그 미국의 발전을 이끌어낸 그 세대의 유산이란 말이야. 그걸 뭐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런 것보다는 그런 업체가 나면 군산복합체라도 뭔가 비리가 있고 뭐 워싱턴의 매파가 뒤에 있고 뭐 이러겠지.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레이트 제네레이션, 미국의 그레이트 제네레이션이 세계 최고 초강대국을 만든 그 위대한 세대가 몰락하는 거를 젊은 속물적인 젊은 월스트리트의 양아치가 와가지고 그렇게 젊지는 않은. 어쨌든 그 세대는 다르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미국의 위대한 유산을 갈기갈기 찢어서 갖다 팔아버리겠다라는. 그래서 왜 만나는 사람도 막 전 세계 사람 다 만들잖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일본 자본에 대한 공포가 컸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냐. 뭐 돈에 자본이 뭐 돈에 이름 써 있어? 그런 태도인 사람이 그 모든 것에 값을 매기다가 가격표를 붙이다가. 마지막에 가격표를 붙이는 게 맞나라고 멈칫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예, 이제 요게 사실은 되게 나이브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한다기보다는 이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해야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 얘기들을 갖다가 초창기에는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들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식인으로서 원창작자로 당연하던 시대였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그래도 대중영화까지도 갖고 왔고 그게 대박이 났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설정부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욕을 먹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나이브한 얘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은 하나만 하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잊혀지거나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되게 신선하게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귀여운 여인사도 꽤 나이브하긴 했어요. 아니 나이브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그 나이브함 자체를 하나의 코드화 시켜서 사실 묻어놨지 그 안에. 리차드 기어의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진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본인은 평생 아버지와 불화했지만 그래도 어떤 어른으로서의 아버지를 갖고 싶었던 그 꿈,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실현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무슨 어떤 사회학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체가 다루고 있는 현실이란 거는 그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 앞에 봉착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나이브하다고 하면 나이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래도 돼라는 질문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왜 영화가 그래서 그럼 우리 갑자기 리차드 가족이 뭔지 미국의 역사가 뭔지 그렇게 해서 성노동의 기원은 뭔지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저는 예리길 할수 드는 생각이 리차드 기어가 왜 우리 그냥 나를 이렇게 대한 네가 처음이었어처럼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만든 여자 네가 처음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맞아. 현실 세계에서도 되게 얄팍한 짓인데 효과가 있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 봉착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의 대전제를 이제 예술은 이제 한번 거기에 금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이브하다가 보면 뭐 나이브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봤자 아까 말씀한 창녀 환타지랑 신데렐라 환타지를 섞어서 거기에 그 당시의 당대 현실과 마주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덕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주구장창 감독님과 작가가 회피기를 안 쓴다 이거지. 그렇지. 피해가질 않지. 여기서 무슨 아까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런 거 없지. 저 오늘 난 사실 너를 돈 주고 샀지만 너를 사랑 없이 품을 생각은 없어. 뭐 이런 옛날 대사 있잖아. 품긴 뭘 품어? 뭐 아니면, 닭이야? 뭐야? 닭이야? 못 바꾸기야? 뭘 품어? 내가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마지막에 오늘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옛날 허영만 씨의 비트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무슨 뭐 되게 대학생인가 인텔리인가 운동권인가 누가 뭐 성매매인가 뭔가 하러 왔나 무슨 아까 그런 비슷한 장면인데요. 대표님 말씀 그 일본 호스트물도. 네. 그죠. 일본 호스트에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데 무슨 호스트가 갑자기 자기 손님한테 너를 진심으로 안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계속 와서 샴페인 동페리뇽 사라는 얘기잖아. 그래놓고 되게 진심으로 얘기해. 조울이라는 거지 계속. 이게 또 이게 약간 괴는 다르지만 장리 고다르 프랑스 감독이 안나 까리나랑 연애로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사 양반이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나 또 했어. 뭐라고? 나는 안나 까리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녀의 아름다움을 외면했다 이런 말을 이제 했어요. 햇소리야. 예뻐서 좋아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예쁨에 현혹되는 그런 성물이 아니다라는 거지. 웃기고 있는 이뻐서 좋아해놓고는 무슨 진심, 그러니까 그녀의 내면, 물 아예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겉에 물 때문에 지금 가놓고는 무슨 물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나는 코코 샤넬의 페르소나인 안나 카리나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안나 카리나의 이너 뷰티를 사랑했다 이거 아니야? 뭐야 너희들이 이러니까 혜민스님한테 힐링을 못 받는 거야. 아니 나는 혜민스님이 풀 소유한 거 보니까 대리만족도 힐링 되던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외면을 해야지. 저도. 진정한 남주역을 사랑하기 위해 그의 천상의 피조물적인 거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거 되게 맞는 기다. 이거 고다르그 한 말 이거 되게 맞는 기예요. 그럼요. 그의 빈구미가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남주역의 아름다움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때 사람보다 이쁘다고 그렇게 그랬어?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보시면 알아요. 그건 설한 씨가 너무 안 그렇게 사실이 아니래. 안 꾸미고 나왔어 그때. 얼마나 청순한지. 아니 그렇게 마음이 상대방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다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그 얼굴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내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대본이 일단은 기원여인 오랜만에 와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본이 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워낙에 유명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쵸. 패러디도 많이 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그 필요한 장면들만 딱딱딱딱 집어넣는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아지고 그 드라마로 다들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되게 비경제적인 사실은 사변적인 얘기들을 쭉쭉 늘리거나 비경제적인 얘기들을 갖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혹은 그걸 그렇게 늘렸을 때는 그 안에 밀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느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옛날에 분명히 저희 라떼는 이 짧게 쓰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은 최대한 줄이는 게 미덕이고 지금은 또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에 이제 파스칼이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네.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네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필요하면 딱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일단 생각나서 다 썼다 이거야. 뭐 그런데 이제 약간 그때 헐리우드의 사실 정수라는 거는 그런 깔끔함, 에센셜하게. 그렇죠. 필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아까 얘기 잠깐 더 조금 설명해 보자면 거기 나이브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건 나이브한 애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뭘 건드리고 있냐라는 얘기를 결국 얼굴이 남는다. 얼굴 남지.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에반게리온 에이티필드 같은 거라는 거지. 네. 내 눈에 자꾸 걸리는 타인과 접촉을 할 때 자꾸 걸리게 되는 그게 뭐 그 상대 직업이든 상대의 역사든 상대의 뭔가 생각이든 간에 그거를 넘어서 인간 대 인간대로 좋아질 수 있냐라는 걸 묻는단 말이죠. 에반게리온 같은 얘기예요. 중간에 진짜 저도 보다가 신기했던 게 다시 보면서 어릴 때야 그냥 봤다 치지만 다시 보면서 이게 과연 영화 짧잖아. 이게 90분 안에 내가 리처드 기어의 마음에 빙의가 될까? 다시 보면 솔직히 그랬어요. 계산대로. 근데 보는 내내 줄리아 로버츠가 되게 매력적인 거야.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납득이 돼버렸지. 그녀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또 제가 바니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뭔가 가능하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내 눈앞에 이렇게 된 당신을 뭔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게 당신이 날 욕해. 뭐 그건 동정이야. 뭐 동정하지 마세요. 뭐 그러던 말들. 돈으로 주세요. 아니 그러던 말들. 그래서 돈으로 줬지. 그런 내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끔 이 대본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흔히 말 에이티필드적인 거를 걷어내준단 말이죠. 줄리아 로버츠의 매력과 함께. 네.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대중영화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캐릭터들을 일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캐릭터는 재미가 없잖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캐릭터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얘의 편을 들게 만들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대본의 이제 그 대중영화의 대중적인 이야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미덕이고 힘인데 사실 말이 이렇지 실제 그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에이티필드가 없어지는 순간을 유사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본 이 영화를 볼 때는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떠들 때는 막 몸파는 애들이야 했는데 막상 이 영화를 봤더니 줄리아 로버츠가 좋아졌어. 사실 그런 경험하는 사람 많을걸요. 특히 진짜 정신없이 술자리에서 그냥 그런 굉장히 미소진이적인 말을 떠들었던 남성마저도 저희 세대 때 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줄리아 로버츠 너무 귀엽고 좋더라 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걸 철학적으로 배우와 작품 분리해야지. 물론 이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진정한 성매매 노동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 성매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성매매 노동자를 연기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추앙받을 만해. 왜? 그녀는 진짜 성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철학적 질문 앞에 동작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지잭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얘기를 떠나서 일단 우리는 그걸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남자라면 리처드 기어에 빙의를 해봤을 것이고 여성이라면 뭐 본인이 그 줄리아 로버츠나 리처드 기어가 내가 보기에 좀 내 스타일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빙의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게 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이 왜냐면 이제 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디테일하고 깊이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이씨 나이브하네.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판타지로 이제 끌고 가서 영화를 끝내려면 끝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질문 자체가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욕할 수도 있지. 신데렐라 컴플렉스 풀어준 영화고 성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야씨 한 번 몸 판 애가 앞으로도 못 팔 것 같아? 라기도 현실에서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의 그런 종류의 관계들은 사실 보통 비극이나 불행으로 많이 실제로 끝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실제 비극으로 끝나는 여러 그 현실에서 뭐냐면 이게 상관없을 것 같지. 상관없을 것 같지. 그런 경영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상관없을 것 같지. 근데 결국에는 그 과거가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일 때 보통 이제 그런 종류의 부조리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게 삶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보통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인데 보통은 그게 박살나는 이유는 과거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 제일 크고 그 관계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렇게 시작한 것들을 갖다가 되게 쉽게 깨게 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 쉽게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아쉬울 때 되면은 나 돈이랑 상관없이 널 사랑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넌 나 돈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라는 얘기로 끄집어내지. 너 몸이나 팔던 애잖아. 라고 끄집어내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관계가 다음 단계로 스텝업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라는 것까진 같다라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뭐 딥하게 다뤄서 어두운 멜로 드라마가 되든 아니면 그게 어떤 미스테리물이 되든 그거는 사실은 나는 그 뭐 각자 방법의 차이인 것 같고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런 건 거예요. 그런 얘기들 자체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설정을 쓸 수가 없어 일단. 아예 다룰 수가 없죠. 네, 아예 그러니까 다룰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린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디테일에 반응을 하니까 방금 말한 우리가 지금 방금 나이브하다고 했던 이 대전제를 오히려 대전제로 못 가. 대전제로 가기 전에 그런 나이브한 질문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실 좀 옛날엔 반대였잖아. 대전제에서 더 디테일한 질문 속으로 이게 어떤 걸 디벨롭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볼까? 이런 류의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 아, 이거 심지어는 그걸 다뤄도 되는데도 성사에 휘말리거나 피곤한 거야. 그리고 굳이 그런 구설수에 휘말려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의미로 예전보다 개방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자기 검열이 심해지는 시스템이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무위키에 써있던 거라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거기 써있는 거 보니까 줄리아 로버츠의 말에 의하면 처음 대본은 마지막에 되게 비극적인 엔딩이었다. 뭐 여자 몸에다 돈을 뿌리고 뭐 여자는 자살하는 뭐 그런 엔딩이어서 자기가 출연을 고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보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외려 그쪽으로 가기가 엔딩이 쉽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럼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걸 라이트한 코미디로 끌고 올라온 그 시스템의 힘이 무섭다라는 건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결단력이랄까? 그렇죠. 약간 사실 계산이 안 서요. 얘기만 들었을 때. 이봐 감독. 이런 걸 약간 라이트한 코미디 터치, 완전 코미디는 아니고 그냥 약간 로맨틱 코미디 터치로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 뭔데요? 주연 누굽니까? 우리 수지랑 남주영 나와. 남주영이 뭔데? 남주영 기업 사냥꾼이고 수지는 길에서 템프로 다니는 여자야. 길에서 템프를 어떻게 다녀? 템프로 다니는 여자야. 이미경 회장님이 부릅니다. 자, 투자 보류. 닥쳐! 뭐 이러면서. 근데 내용상 우리 아까 이게 로맨틱 코미디고 네. 그리고 되게 그 노래와 함께 굉장히 그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예쁘게 터치가 돼 있잖아요. 톤 앤 매너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두 주인공 둘 다 되게 연성화 시켜놨잖아요. 네네, 그렇죠. 남자 주인공도 사실은 되게 원래는 그 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렇지.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맞아요. 되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모랄 해저드가 온 도덕적 해이가 온 그 속물의 쓰레기 캐릭터 그 사실은 그걸 또 외모도 그런 식으로 최근에 그런 얘기 비슷하게 다룬 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은 그렇게 돈 버는 애들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남의 인생 한두 명이에요. 네네. 기업을 그렇게 했으면 진짜 수십 수만 명의 인생을 조진 사람이잖아요. 사이코패스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보여주면. 식의 사람 그리고 여자도 사실 성매매를 했으면 우리 흔히 같이 가는 루트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마음도 둔해지지. 그렇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해서 자괴감 빠지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진짜 여대성이 오늘 그 햄버거 가게 알바하듯이 그렇게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옷만 좀 그렇게 입었다 뿐이지. 이게 근데 스쳐 지나가는 장면 중에 처음에 딱 일하러 나갈 때 그쵸. 살해당한 동료가 있어요. 맞아요. 살해당한 동료가 있고 우리는 그런 삶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짚고 뭐 야게도 넘어가기는 사실 노출돼 해요. 있긴 한데 내가 안 한다 뭐 이런 것밖에 이런 그런 정도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할 얘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없는 얘기로 만들질 않고 찝어줄 건 다 찝어줘. 찝어줄 건 다 찝어주면서 이제 문제는 헐리우드가 오히려 비판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긴 다 있는데 그거를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슥슥슥슥 지나간다라는 건 거지. 그쵸. 오히려 그런 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굳이 변호를 해주자면 그럼 대중영화니까 라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 주인공 너무 인상이 좋으셔. 어떻게 그런 일 하시는데 저런 인상으로 늙을 수가 근데 있어. 초반에 태도가 사이코패스화된 모습으로 나오긴 해요. 자꾸 그렇게 하잖아. 나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 죽었을 때 눈물도 안 흘렸고 내가 아버지랑 뭐 싸우고 이랬으니까 그쵸. 아버지 내가 맨 처음 한 게 아버지 기업을 내가 자꾸 조각조각 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그거를 하는데 약간 더빙 같은 거야. 저 사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저런 얼굴에 사람은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느낌으로. 얼굴이 무죄야. 맞아. 그런 거지. 그 줄리아 로버츠한테 야 어차피 못 파니까 나도 한번 나한테도 팔아라 이러면서 껄떡대는 그 친구 변호사.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탈모인이죠. 빌런으로 자꾸 그렇게 설정을 하죠. 역시 중년의 탈모인은 그런 빌런으로 등장한다. 눈물 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게 맞아 사실은. 맞아. 억울한 게 맞아.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해갖고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애가 왜 저래 이런 거지. 들인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만데. 그 중간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왜 그 메이크 오버. 그쵸. 보통 메이크 오버 이제 왜 그런 그 우리 많이 나오는 이제 렛미인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쾌감도 분명히 있죠. 신분 그쵸. 상승을 보는 쾌감. 근데 그게 실은 껍데기뿐이다. 라는 것들 신분 상승을 보는 쾌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귀족들이 하는 폴로라든가 뭐 이런 그쵸. 것들 그리고 이제 고급 명품 가게 가서 갑질하기 이런 거. 그렇죠. 내가 돈 얼마나 쓸 건데 알아서 잘 살랑거려 보라고. 그렇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코드들 사실은 얼마나 많이 나와. 속물적인 쾌감을 주는 것들. 우리 지금도 당장 뭐 여기 넷플릭스가 아무 드라마나 쪽에도 그런 장면들 다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런 행위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윤리적인 고민을 하는 거 하냐? 난 전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건 그런 지점들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들, 뭐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설정막하고도 싸우면서 사실은 실제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그 수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윤리적으로 지적해야 되거나 혹은 논의돼야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건 다 패스해놓고 설정만 갖고 얘기를 해 다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야. 오히려 예를 들어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귀여운 우리나라 치면 줄리아 로버츠면 요즘 뭐 진짜 수지 뭐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출연한 율랑녀가 등장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설정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차라리 내용 갖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 우리는.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우리는. 그런 거 나오는 걸 왜 봐? 네.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걸 내가 왜 봐? 이런. 아니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물들이 현실에 없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타트업도 제가 초반에 좀 보다가 몰입이 깨지는 게 사실은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왜 어머니 그 누구지 그 여자분 송선미 씨. 송선미 씨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속물적인 선택을 하는 어머니라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 나는 그 문제가 오히려 되게 궁금했거든. 네. 근데 사람은 그냥 문 떼버리잖아 거기서. 그렇죠. 네. 속물적인 선택을 하면서 굳이 딸 하나를 안 가는다는 애는 그냥 냅두고 네. 나중에 그 애가 아빠랑 살다가 아빠가 갑자기 비명 행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업데이트를 안 한 채로 부자 남자와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럼 뭔가 업데이트도 안 됐던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몰려와야 되는데 우리 오랜만이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여염 그 자체거든요. 그거야말로. 그죠, 여염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게 여염이지 뭐가 여염이에요. 아니 근데 그 드라마는 제가 참. 그 드라마는 남주혁 씨 말고는 다 개판이에요. 남주혁 외모 말고? 왜냐면 그러니까 남주에게 가야 될 설정을 서브 남주에게 몰아줘가지고 지금 게시판에 댓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지평이라는 캐릭터가 서브 남주고 남도산 그 우리말은 우리 남주혁 우리 남주혁이 메인 남주인데 설정만 보면 그렇지. 근데 메인 남주가 가져가야 될 어떤 감정적 뎁스를 한지평이라는 서브 남주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게시판이 어떻게 되냐면 한지평이 계속 뒤에서 도와주고 왜냐면 그 사람도 수지를 좋아하니까 남쪽은 오히려 설정상으로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이런 거예요. 게시판이 진짜 난리가 나요. 우리 한지평이 도와줘서 둘이 꽁냥대는 꼴은 못 보겠다. 이 꼬라지를 내가 어떻게 보냐. 나는 못 본다. 왜냐면 그러자 우리 남주혁 나는 우리 안 볼란다. 내가 눈 뜨고 못 본대. 이미 드라마가 설정을 서브 남주 다 몰아줬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미 서브 남주가 주인공처럼 몰입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갑툭튀해갖고 남주혁이 오직 여자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죄 때문에 여자 주인공을 도와줘서 그 남자 주인공이랑 잘 돼. 그리고 나는 쓸쓸히 돌아서야 돼. 이 꼴을 내가 어떻게 보나. 그 되게 옛날에 수단 만화틱하다. 제가 사실 요즘 거는 업데이트를 못했고 앞에 한 4편 정도를 봤어요. 근데 전 다 봤습니다. 김선호 씨가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이게 딱 보는데 일단 김선호 씨 쪽 이야기 설정도 너무 좋고 그죠? 너무 깊이가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아. 일단 캐릭터 설정 자체가 얘기거리가 많아. 근데 남주혁 씨 쪽은 얘기거리가 사실은 없어. 없고 그냥 이 사람의 잘남만 갖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건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기가 재밌어지려면은 그 인물을 들들 파서 얘가 왜 이렇게 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깊이감을 만들어줘야 뉘앙스가 풍성해지는데. 뭐 남주혁 얼굴이 깊이지 그 자체지. 그러니까. 근데 난 다 몰입됐어. 다 이해됐어. 네, 그렇습니다. 다 이해됐어. 네, 맞습니다. 물론 저번에 진짜 누가 우리 댓글로 말씀하시잖아요. 스타트업을 까지 않으시다니 찐 사랑이시라고.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 인정합니다.
저 이 드라마 개판이에요. 솔직히 진짜 구조적으로 방금 말한 송선미 씨 저는 배민 얘기하시는 거 듣고 이미 개판이구나 했어요. 배민 그 설정, 아버지의 그 설정. 거기다가 그 4편까지밖에 안 봤지만 수지 씨 자체의 캐릭터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서는 거기에서 깊이가 생기고 뉘앙스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건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갖고 할 얘기는 아니야. 나는 그런 종류의 비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되게 얄팍한 비평이에요. 근데 개연성, 요즘에 게시판에서는 이런 단어 쓰면 화내시는데 핍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세계 안에서는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설득력을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설정만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굴이 다 했다는데 뭐 됐어요. 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진짜 남주영만 나오면 되니까. 그 드라마 뭐 송선미 씨가 갑자기 연쇄살인마가 돼도 난 상관 안 해. 나 응원할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찐사랑. 근데 이건 인정해. 뭐야? 이 드라마가 저한테 좀 기괴한 감정을 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남주혁 씨를 정말 좋아해서 진짜 볼 때마다 남주혁 씨 얼굴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 그래서 귀여워. 좋아.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봐요. 남주혁을 너무 좋아해. 근데 드라마가 개판이야. 구조적으로. 근데 내가 원래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데 계속 봐. 남주혁 얼굴 보면 사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어. 그 뭐냐면 늙은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드라마가 드라마의 구조가 다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늙은이 기준입니다. 늙은이들이 상상하는 젊은 애들의 바이브 같은 거를 묘사해놨어. 젊은 애들은 동의 안 하는 늙은이들이 생각하는 젊은이 있잖아. 그래서 약간 젊은 애들의 그 어떤 우리들의 천국스러운 바이브가 이 드라마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젊은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지 감독과 작가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기운과 남주혁 씨가 나오는 거가 나를 즐겁게 해. 근데 그거와 별도로 그 스태프들이 계획한 거는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남주혁의 매력을 뭐 예를 들어 100%로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거의 2000%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한 게 아니지 스태프들이. 그리고 이 젊은이의 바이브도 의도한 게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거는 되게 좋아. 근데 이들이 의도하고 계획한 건 다 망했어. 그렇죠. 설계대로 안 갔지. 설계대로 다 망했지. 아까 말한 그 송선미 씨 캐릭터 여혐이 뭐야. 그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캐릭터야. 폐륜.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지금 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는. 아무리 남편이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 따라서 남은 딸이 있으면 뭐 딸이 내 딸도 아니면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완전 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이지. 이거는 그 송선미 씨나 송선미 씨의 캐릭터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실패한 제작진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되게 첨예한 사실 스타트업을 가려내서도 되게 첨예한 그러니까 그런 계급 상승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들 그게 가능해 혹은 어쩔 수 없이 판타지로 끝날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 저 결론이 나도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얘기들을 좀 피해가지 않고 다뤄줘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인간에 대한 예의란 말이야. 캐릭터에 대한 예의고 그게 예를 들어 풍문으로 들었어라든가 뭐 예전에 미래라든가 뭐 청담동 앨리스라든가 청담동 앨리스는 정말 걸작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에서 피해가지 않았어요. 지금 또 소름 돋. 그거 정말 청담동 앨리스는 한국 드라마에서 다룬 한국 자본주의의 진짜 걸작이에요. 진짜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여운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순히 신데렐라 콤플렉스고 창녀 판타지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게 현실과 어떻게 붙어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주냐. 그래서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 세계를 잘 모르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다 깎여 나가잖아요. 다 깎여 나면은 나는 그게 실패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는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스타트업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이거는 인간의 그냥 캐릭터에 대한 존중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 남주혁이 하드캐리 하잖아요. 얼굴이 청순한 우리 주혁 씨. 김구미도 있는 그리고 이 김선호 씨가 엄청 잘생겼던데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연기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진만 보면 되게 골든 리트리버적인 그 되게 착하고 그런 얼굴이 있어 귀엽고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고 되게 매력적이시던데. 근데 그
그분 팬들이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드라마가 1억 원 버릴 거잖아. 되게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벌이 드는데 알더라도 그 서브 남주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남주역에 버금가게끔 둘이 막 긴장을 타면서 수지는 내 거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이태원 클래스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사이다 패스라 그래서 모든 갈등을 되게 쉽게 우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주가 옛날에는 그러던 서브 남주가 그러면 흑화했단 말이야. 내가 못 가진다면 너를 파괴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에이 이렇게 더 이상 하면 수지가 힘들 거니까 그냥 계속 도와줘야지 하면서 끝나. 이 갈등이 다 그런 식이야. 네, 왜냐하면 그 갈등의 불편한 상태를 조금만 길게 끌고 가면 난리가 나거든. 왜 빨리 왜 빨리 쟤랑 안 이어주냐 이러면서 왜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지금은 스타트업 하러 왔다 연애만 하고 있네요. 아니 원래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핑계지.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아무런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사실 흑화가 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자주 보고 그래 클리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러겠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열정이 결국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열정까지로 그 번지는 그 사람의 감정을 마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었던 쪽으로 못 가니까 그게 다른 쪽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드라마도 되게 쉽게 사이다 패스적으로 돼 있어서 갈등이 없어. 약간의 위험이 있다가 바로바로 해결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가난하다? 무슨 여기서 수지 씨는 고졸이다? 지금 내가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루하다? 그게 처음에 볼 때 스트레스를 안 느껴져요. 그렇게 장애인가 싶다. 그렇죠. 어차피 뭐 조금만 뭐 컴퓨터 또닥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제가 요새 진짜 요새 들으면 잘 안 보니까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드라마들을 우리 이제 쌓았다가 터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뭐고 조금 되나? 뭐 아니 없네? 좀 되나? 없네? 이렇게 계속 이럴 것 같아. 드라마를 맞아요. 보고 있으면. 맞아요. 시시해요. 그럴 것 같아 진짜. 안 그런 물론 여전히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훌륭한 드라마들도 있는데 이제 약간 좀 일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지면은 실패하는 드라마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귀여운 년에다 붙여보면은 결국 그렇게 끈덕지게 뭔가 고구마를 먹이던 뭔가 흑화를 시키던 하는 이유는 결국 애초에 귀여운 년처럼 이게 뭔 질문 앞에 도착했는가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러면 뭐 김선호는 정말 수지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이 캐릭터가 한지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개연성을 짜준다라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작가가 해준단 말이지. 근데 그 답을 다 외면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분도 남주혁 씨 좋아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아 그렇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 인지.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면 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 재벌도 아니지. 기업 사냥꾼, 사이코패스 기업 사냥꾼 속물 남자와 몸을 팔면서 거리에 생활하는 여자가 만났을 때 뭐가 문제가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작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판타지로 끝나. 그 문제를 무화시키려면 역시 얼굴밖에 안 나온다. 그렇지. 몸매가 돼야지. 둘 다. 일단 매력은 넘쳐야 되니 얼굴은 일단 최상으로 가져와. 둘 다. 문득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요거의 반대말로 접근한 영화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기도 해요. 그죠.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는 완전 반대말인 영화들이가 하나 있어요. 저는 두 개 중에 뭐가 더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어떤 질문 앞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할 거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해져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면 이제 참사가 벌어지죠. 그럴 때 진짜 참사가 벌어지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클리셰 이게 뭔가를 비평하고 욕할 때도 욕도 클리셰로 한단 말이야. 아까 같이 뭐 창녀 환타지네. 아니 창녀 환타지 그 자체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아니 사람이 뭐 이런 환타지고 저런 환타지도 있지. 뭐 패티시가 있을 수도 있고 패티시도 있고 뭐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자꾸 요즘에 무임승차론 때문에 좀 이상해지지만 아니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지. 그 보면서 의외로 쾌감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그거를 버텨나가는 거. 우리가 늘 말하지만 모든 게 내 결과의 값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값이 아니에요. 그 결국 이제 그 판타지를 어떻게 썼느냐. 예를 들어 그게
창녀 환타지가 그냥 내 환타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말, 그 거기에 따라오는 제반적인 문제를 다 회피기를 쓰면서 내 환타지만 충족하려고 했다. 그러면 욕을 먹는 거지. 그치. 얘가 사실 오늘 처음이고. 뭐 그러니까 그게 동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얘는 사실 뭐 했고 착하고 뭐 하고 오늘 처음이고 나 오늘 너를 진심으로 품긴 뭘 품어 이 새끼. 닭이야 부활시키려고. 보통은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그런 걸 굳이 넣으려면 실은 줄리아 로버츠가 치매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시고 부양하고 있었고 그걸 리차디오가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모르고선 하루 같이 도와준 다음에 오늘 이제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데 돈이랑 상관없이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라지면은 흰색 리무진을 몰고 쫓아가야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야말로 기만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로 창녀 환타지네가 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신데렐라 스토리는 이게 욕이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욕은 아니다라는 거지. 비판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차용했다고 해서 그거가 비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심지어 영화 안에서도 등장인물 얘기잖아. 버킹 신데렐라라는 단어를 써면서 그런 경우는 신데 버킹 렐라라는 말을 써.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리프레시를 분명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가 보면서 좀 다시 보는데 확실히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귀여운 여인 하자는 건 좀 오래됐는데 같이 붙일 영화가 좀 없어가지고 근데 누누이 곱씹어 보면서 얘기하는 그 생각나는 거는 아니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라는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계속 쳐다보고 말없이 기다리고 쳐다보고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 그 태도를 계속 영화 내내 견지를 해요. 견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하죠. 자기 고심 끝에는 사실은 현지처처럼 만들려고 했지. 그렇지. 이게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그리고 사실 그게 합리적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본인은. 근데 아니야. 근데 여자는 더 큰 걸 원한 건 거지. 사실은 말로는 이건 또 다르게 내가 그런 상황이다라며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 최소한 이성애자 남녀에게 헤테로 남녀에게 어떤 질문을 주냐면 남성에게는 그거지. 편하게 돈 벌려는 창녀를 연애 대상으로 볼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주고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사람을 왜냐면 우리는 성매매하느냐 편하게 돈 벌려는 우리는 그게 안 편한 걸 아는데 걔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한테는 성구매자 창녀촌 갔다 온 남자 연애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저기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많고 돈만 많으면 괜찮을까? 돈만 많으면 다 오케이인 거야? 라는 이상한 모두에게 이상한 질문 앞에 봉착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관계를 오케이 했을 때 나는 뭘 감당해야 되냐라는 지점. 그 질문에 대해서 줄리아 로버츠도 외면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당신 지금 나를 창녀처럼 다뤘다라고 얘기를 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오히려 우리 옛날에 그 사랑의 행로에서 적어도 나는 우리 오빠가 포즈는 아니야. 그래. 그치. 그러면서 그래. 그 진실한 팩폭의 그 대사가 갑자기 가슴 묵직하게 울리면서 그거 진짜 사람한테 너무 심한 말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들어서 울었을 거야. 나한테 왜 이래? 그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랑 행로가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게 미셸 파이퍼랑 이게 겹쳐져요. 맞아요. 거기서도 왜 미셸 파이퍼도 뭐 옛날에 그녀가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자세하게 나오죠. 말로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처음에 입고 나온 옷으로 우리 귀여운 연애 줄리아 로버츠처럼 그리고 그녀의 그 여러 가지 그 애티튜드가 그런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여성이 이렇게 매력적이어도 이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넌 뭘 극복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마찬가지로 미셸 파이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건 거야. 나에게 내 과거를 알고 내가 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진입을 하려면 고다르가 깐나까리나의 미모를 무시했어야만 하는 것처럼 웃기고 있네 진짜.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어떤 진실들 사실은 외모였어라는. 그렇지. 제프 브리지스? 난 리차드 기어보다 제프 브리지스를 더 좋아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잘생긴 남녀가 나와서 사실 아까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스 케이지랑 그 엘리자베스 헐리였나? 헐리가 아니지. 엘리자베스 슈. 난 테일러 할 뻔했어. 엘리자베스 슈. 이 두 분이 되게 레알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성매매 현장의 뭐라 해야지? 그 어려움, 더러움, 그리고 거침 이런 것들을 되게 잔인하게 묘사를 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 관계가 어떻게 가는가라는 것들을 갖다가 되게
이제 묘사를 되게 뭐라 해야지 살벌하게 해놨어요. 사실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러 간 사람이 거기서 절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망에 대한 얘기인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돼야지 받아들인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해하고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것들, 과정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리빙 라스베가스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 왜 엘리자베스 슈가 이 남자가 좋아지니까 이 남자가 지금 죽으러 왔잖아.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술을 더 먹고 그냥 완전히 이제 간이 폭발해서 죽어버릴 거라고 술을 계속 먹는데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술을 끊고 우리 좀 행복한 미래를 꿈꿔봐요라는 질문 앞에 봉착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녀가 마주했던 것은 그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 또한 다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들으면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사랑하는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지. 이제 그런 진심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다른 가치들 흔히 말해서 담배 끊고 우리 오래오래 살자, 술 끊고 오래오래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 그토록 좋아하는 담배면 너가 담배를 펴서 행복해? 펴. 그래 펴라. 술 마실 때 행복해? 마셔. 그런 분들 실제로 알코올 중독인데 못 끊으니까 시골에다가 오두막 하나 얻어주고 마음껏 드십시오.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세요. 하지. 라는 선택을 있지, 하는 그런 것도.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쩌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그 안나까리나 농담에 내가 지금 외모를 외면해야 됐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외면했어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약간 그 뭐랄까 물론 김기덕 감독님이 그 말을 알고 계시진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김기덕 감독님이 시간이란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현아 씨가 거기서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 얼굴이 계속 바뀌니까 성현아 얼굴 본인 성현아니까 성현아 씨 얼굴을 프린트한 걸 얼굴에 A4지에 붙이고 다녀. 자기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얼굴에 A4지 성현아 얼굴이 붙어있는 A4지를 붙이고 걸어 다니는데 그 되게 기괴하면서도 기괴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고달했던 답이지. 완벽한 카운터인데? 완벽한 카운터지. 아니 그러면 너는 고다리 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나까리나 얼굴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얼굴에 붙인 이 여자를 그치 사랑하면 되네지. 내가 안나까리나의 얼굴이 사고로 갈렸어. 없어. 그래서 A4지 이렇게 붙였어. 옛날 얼굴 원래 얼굴을. 오케이? 그니까 바로 그 질문 진짜 거의 하드 카운터인데 바디블로 가불기라 그러죠 요즘. 거의 맥인 거죠. 그니까 어디서 햇소리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이건 일종의 사고 실험을 시각화한 거잖아요. 김기덕 감독의 거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시각화한 건데 그런 것들 극단적인 케이스가 와야만 깨닫는 어떤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기스가 난 상태로 안고서는 간단 말이야. 갔을 때 그러면 우리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문득 이제 가슴속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난 행복하게 살았어. 어느 날 이제 화단에 물을 주고 있다 문득 그 생각이 나. 아 그래 내가 얘 처음 만났을 때 헐리우드 거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은 한 번도 안 해봤던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럼 나랑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들이랑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이게 왜 그 올드보이에서 얘기 무거운 돌멩이든 모래든 가라앉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버 라이닝 플레임북 같은 영화도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둘이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지만 되게 극단적인 설정을 갖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설정 배경이.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춤으로 문 뗀단 말이야. 그죠. 아버지의 일장 연설과 함께. 그렇죠. 그렇게 막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가부장제로 문 떼지.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면은 그 얘기만 갖고는 한참 더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얘기가 아까 그 줄리아 로버츠의 인터뷰처럼 서로 막 그냥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중영화 안에서 어느 정도 결론으로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요즘엔 보기 힘든 이런저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작품이었고 사실은 되게 그립다 반갑다도 있고 오랜만에 반갑도 있는데 그냥 좀 지금 내 기분은 뭐냐면 그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과 영화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중영화의 미덕은 결국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을 내가 무리 없이 봐주게 만드는 어떤 마법 같은 그렇죠. 그런 순간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지. 화두를 던져주는 거. 대중영화가 무슨 뭐 저기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 발표,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실태를 조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영화도 결국 뭐 너무 뭐 헐리우드 영화의 나이브한 영화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비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한테 원래 갈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 영화가 결국 그 질문을 나이브하게 질문이 나이브하다고 해서 그걸 회피기로만 도배하지 않은 그 이 영화의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눈을 좀 돌려보자. 맞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미덕이 그 이전도 이후에도 되게 찾기 힘든 고귀한 그렇죠. 미덕이다. 되게 윤리적으로 어렵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성의 있게 답을 다 해놨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거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보시면 또 새로우실 거예요. 굉장히 새로워요. 약간 예술 영화 같아. 솔직히 줄리아 로버츠 얼굴과 리차드 기 얼굴이 더 걸려 눈에. 왜냐하면 눈에 거슬려. 너무 심해. 왜냐면은 영화가 좀 담백하다 보니까 되게 예술 영화 같아요, 살짝. 지금 보면 헐리우드 컷도 많지 않고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아. 오히려 유럽 영화 같아. 얼굴들이 상업 영화로 만들지. 근데 얼굴이 상업 영화에 내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 나오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모르는 제3세계 배우만 나와도 영화가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감을 추천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영화로. 요새 이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가격 하나밖에 제시 안 해주던데. 알겠습니다. 또 있었나? 네. 당하셨네. 유튜브에 당하셨어. 레드도 쓰는데 이것들이. 당하셨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또 다음 영화로. 우리 지금 영화를 우리 이번에 4편 봤잖아요. 네.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다 못하죠. 일단은 오늘 귀여운 여인, 나 그리운 여인 할 뻔했어. 귀여운 여인으로 시작해서 스타트업 찬양을 잠깐 거쳤다가 남주혁 다시 얼굴 얘기하다가 찬양 안 했지. 남주혁만 찬양했지. 그치, 남주혁 찬양했지. 돼. 맞아. 내가 얼블로 때도 그치. 7편과 얼블로 마지막 시즌에 방향성과 드라마의 완성도는 분리해야 된다. 그치. 방향성은 맞았는데 앞에 또 시즌들의 그 완성도와 또 다르다. 완성도가 좀 틀렸다지. 갑자기 그게 분리하는 것처럼 남주혁이 내가 좋다라는 것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죠. 드라마가 개판인 전 인정해. 드라마가 못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개판이에요. 개판이 네, 맞아요.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개판. 귀여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진짜 아까 대표님 얘기했듯이 이 영화 진짜 예전부터 하려고 이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붙일 거를 못 찾아갖고 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박 박사님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1편은 귀여운 여인 했고요. 내일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박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